조여오기가 굉장히 여유있게 행동했잖아. 왜 여유있게 행동했냐 하면 지는 도로 미국 갈 거다. 그래서 아주 뻔뻔스럽게 이제 막 청문회에서 그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단 말이야. 그랬는데 그 조여옥의 저기 근무지가 국내로 발령이 된 걸 이 조여옥도 모르고 있더라고. 그죠? 그날 조여옥의 그 청문회 때 그때 너 여기 국내 수도병원으로 저 발령 났다. 근데 애가 모르고 앉아 있더라고. 예. 그러면서 이제 자기 30일 날 미국으로 돌아간다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특검에서 출국 금지를 시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조효기가 아예 맨 처음 미국으로 가게 된 이유가 뭐냐. 특검이 그것까지 조사하는 거야. 특검이 조효옥을 출국 금지시키고 지금 조사하는 게 뭐냐면 얘가 왜 미국 연수를 갔느냐야. 왜냐하면 보통 이 미국 그 연수 가는 사람들이 군의관이면 몰라도 의사면 몰라도 그 저기 간호장교가 그런 유학 코스를 밟은 적이 없대잖아. 간호장교가 그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유학을 한 적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제 얘 지금 미국 연수가 도피성 연수가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수사 중이다. 지난 8월에 갑자기 단행된 조대위의 미국 연수 결정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을 숨기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보겠다는 뜻이다. 2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최근 특검은 육군 인사사령부에 근무 중인 기억 중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했다. 기억 중령은 조대위의 미국 연수 결정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특검 관계자는 그 기억 중령을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대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조대위는 14년부터 올해 초까지 청와대 의무실에서 간호장교를 지냈다. 그는 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미용 시술이나 주사제 치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근혜 행적을 규명할 수 있는 핵심 인물로 평가된다. 지난 8월 조대위는 국방부 위탁 교육 과정에서 선발돼 최근까지 미 육군 의무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왔다. 일부에서는 조대위가 미국 연수 대상자 선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수를 떠나기 전 2달간 국내에서 별도의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 조대위는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대위는 최근에 한 언론의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을 전담하는 청와대 관저 의무동에서 근무했다고 밝혔다가 국회 청문회에서는 직원을 담당하는 의무실에서 근무했다고 말을 바꿔 의혹이 일었다. 세월호 7시간을 전담하고 있는 특검 수사 3팀은 지난 24일 조대위를 불러 각종 의혹에 대해 캐물었다. 이어 국방부 등에서 조대위의 미국 연수 위탁 자료와 최근 5년간 간호장교 연수 등을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여기서 또 그 어제 손석희 뉴스. 이 손석희 뉴스가 이제 지난주에 밝힌 건 뭐였냐면 박근혜가 4월 15일에는 얼굴에 주사 자국이 없다. 근데 4월 21일 사진에는 주사 구멍이 보인다. 그래서 지금 온 나라가 그 비탄에 빠져있던 16일부터 21일 사이에 그때 박근혜가 그 이 성형 시술을 받았다라는 이제 의혹을 제기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어저께는 뭐가 터졌냐 하면 17일 17일 사진에 구멍이 나왔어. 바늘구멍이. 그게 이제 그 무슨 뭐 실료법이라는 거 아니야. 무슨 실 리프팅인지 뭔지 그 자국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 15일 날 사진에는 없다가 17일 날 보였다는 얘기는 15일 저녁부터 16일 사이에 그 시술을 받았다라는 얘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실 리프팅 자국이라는 게 그게 처음엔 티가 안 나다가 점점 티가 나는 거라며.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실 리프팅 시술을 한 흔적이 보였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마리오네트 라인인가 여기에 실 리프팅 시술을 하는 그 위치에 주사 바늘이 보였다. 결국은 이제 애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그 구조 지시도 안 내리고, 중요한 건 박근혜가 구조 지시를 내린 적이 없어. 그 배가 완전히 뒤집어진 다음에 한 명의 희생자도 없게 하라. 그게 끝이었어. 뭐 이렇게 전원 구조해라. 당장 뭐 바깥으로 나오라고 그래라. 그런 지시 한 번도 안 내렸어. 청와대에서. 그리고서는 성형시술하고 앉아 있었다는 거 아니야. 아주 그냥 이제 그 굉장히 심각한 뉴스예요, 그거. 이거는 이제 21일 날 얼굴에 멍든 사진하고 그 17일 날 이 사진하고 또 다른 의미지.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옆에서 죽어가는데 성형시술하고 앉아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국민 304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 죽어간 304명에 대해서 살았냐 죽었냐, 그 골든타임이 어쩌니 온 나라가 들썩들썩 하고 있는데 그 성형시술하고 앉아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정신 이상이든가 아니면 사이코패스든가. 지금 손석희 뉴스가 지금 뭐 시청률로 따지면 50% 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손석희 뉴스 시청률이 50% 가까이 되는 거야. 즉 텔레비 있는 집에서는 대부분 손석희 뉴스를 봐. 거기서 지금 보여진 거 아니야. 17일 날 성형시술 자국이 나왔다. 성형외과 의사들이 이거 성형시술 자국 맞다. 그럼 결국 15일부터 16일 사이에 50% 가까이 성형시술했단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 얘가 지금 이 조효옥이가 그 성형시술 하는데 얘가 인정한 게 뭐냐면 15일 날 가글을 줬단 얘기를 해. 15일 날 가글을 줬는데 그 가글이 무슨 가글이냐 하면 성형시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마비가 돼가지고 양치를 못한대. 그래서 성형시술 한 다음에 쓰는 가글이라는 거야. 의료용 가글. 응. 그거는 신보라가 인정한 건가? 하여간 박근혜한테 15일 날 의료용 가글을 줬다는 거야. 의료용 가글을 15일 날 밤에 줬다. 그러면 이게 이제 15일 날 그걸 줬기 때문에 15일, 16일 전후로 해서 성형시술이 있었을 거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건데, 예. 그거 이제 그 의료용 가글은 팩트로 확인된 거잖아. 그죠? 그 15일 날 의료용 가글이 처방된 거는 맞잖아. 그죠? 팩트로 확인됐어. 그게 신보라가 줬는지 조효옥이 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지금 조효옥이가 굉장히 당당하게 그 언론하고 인터뷰를 자기가 자원해가지고 하면서 자기가 박근혜를 처치하는 의료동에 있었는데 박근혜가 성형시술 안 받았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해놓고 국회 청문회에 나와가지고서는 의무동이 아니라 의료실에 근무했다. 의무실에 근무했다. 그러면서 또 말을 바꾼 거 아니야. 완전히 정반대로. 그러면서 그 의무동하고 의무실의 위치까지 그 언론에다 공개했던 애가 조효옥인데 그 애가 갑자기 제대로 된 절차도 밟지 않고 9월 말에 갑자기 얘가 미국으로 연수를 간 거 아니야. 그리고 미국에 연수가 있는데 우리 국방부에서 모른다.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잡아뗐잖아. 그죠? 검찰에서 조효옥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잡아뗐어. 근데 안민석이가 유일하게 잘한 일이 있다면 가서 조효옥 찾아온 거 아니야. 가가지고 이제 조효옥을 찾아왔어. 조효옥을 찾아가지고서는 조효옥이 숨어있는 호텔을 찾아내가지고 얘 여기 숨어있다. 그래가지고 언론에다가 자기 의무동에서 근무했다. 자백하게 한 거 아니야? 그래놓고 이게 국회 청문회 와서 또 개소리를 하고. 예. 그 내가 밉죠. 그거는 조효옥한테 한 거 아니야. 장시호한테 한 거지. 응. 예. 하여간 그래서 이 조효옥이를 잡아다 놓고 지금 이제 검찰에서 특검에서 검찰이 수사 못한 걸
지금 특검이 막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니야. 음. 하여간 지금 현재 특검이 잘하고 있다. 특검이 지금 잘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판세는 그 기우는 지금 이제 박근혜에게 불리하게 박근혜 최순실에게 불리하게 이미 기운이 꺾였어. 박근혜하고 최순실의 기운이 꺾인 걸로 나는 보여. 왜냐하면 얘네가 지금 이제 박근혜 측에서는 그 헌재에다가 탄핵 절차의 문제를 제기해서 탄핵 절차로 한 달은 이제 시비를 걸 생각이었나 봐. 한 달은 이제 시비를 걸 생각이었는데 그 헌재에서 아예 기각해버렸어. 절차상 아무 문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 끌기도 실패했고, 그 다음에 특검이 박근혜 예상하고 달리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 윤석열이 완전히 불도저처럼 일하고 있잖아. 윤석열 이 팀장이 이끄는 수사팀이 불도저처럼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박근혜의 반란은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볼 때 이번 31일 날 촛불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완전히 전세를 굳히기를 해야 돼. 예. 전세를 굳히기를 하려면 모일 수 있는 사람이 다 모여야 돼. 12월 31일에 내가 기어서라도 가려고 그러는 이유가 그날 모일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여야 돼. 전국에서 300만 가야 돼요. 그래야 완전히 굳히기가 돼. 쐐기를 박아야 돼. 완전히 박근혜 일당에게 박근혜 최순실에게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 12월 31일 날은 모일 수 있는 사람 정말 기어갈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가야 돼. 예. 거미 환희 콘서트 갑니다. 블랙이야. 쓸데없는 얘기해서. 자, 특검 최순실 관련자 40명의 재산 내역 조회 요청. 박근혜 포함 여부는 말하기 곤란. 정윤회 출국 금지 안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8일 최순실 관련자 약 40명에 대한 재산 내역 조회를 금일자로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게 그러니까 오늘 3시에 나온 뉴스네요. 최순실 일가의 재산 의혹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이 특검보는 40명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40명의 선별 기준은 현재 단계에서 말하기 곤란하다며 정확한 조사 기간은 알 수 없지만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그는 최 씨의 주변인에 박근혜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을 피해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런 경우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 그죠? 예.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말하기 곤란하다. 이 얘기는 맞단 얘기지. 우리도 이제 뉴스를 한 40년 보다 보면 이 답변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어. 그는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소환과 관련해서 금일 오후에 소환했고 문체부 정무비서관실에 있었던 일과 관련된 것이라며, 자, 여기서 문체부 정무비서관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한마디로 문체부 블랙리스트. 조윤선이가 정무비서관으로 있을 때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 관련한 비서관을 소환했다. 그는 정윤의 출국 금지설에 대해서는 정윤의 출국 금지와 관련해서 특검에서 출국 금지 조치를 한 사실이 없다며, 정윤의 문건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특검에서 수사를 개시할지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부인했다. 요 부분은 지금 언론 보도하고 틀려. 그죠? 언론에서 정윤의 문건도 특검이 수사 중이다. 수사를 할 거다라고 얘기했잖아. 뭐? 나도 블랙리스트에 있다고? 나 블랙리스트에 있어? 없어.
나는 문화예술인도 아니고 언론인도 아니라서 거기 없어. 블랙리스트 얘기하기가 싫어. 없어. 예. 블랙리스트에 나도 올라갔길 바랬는데 나는 그 블랙리스트에 없더라고. 나 섭섭하잖아. 아, 내가 이러려고 10년을 방송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고. 아니, 10,000명이나 적으면서 내 이름 왜 없대? 걔네 내 이름 모른 거 아니야? 아니야, 거기 언론인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공식적인 언론인도 아니고, 문화예술인이라고 하기에는 영화도 너무 눈 깜짝할 사이에 나왔고, 거기다 무엇보다 그 블랙리스트의 목적이 뭐냐면, 그 블랙리스트의 목적이 뭐냐면, 예, 지원을 하지 말라는, 예, 그 블랙리스트의 목적이, 어떤 공식적인 지원도 하지 말라는 리스트래. 그러니까 정부 기관에서 무슨 돈을 내서 뭐 지원해 줄 일이 있으면, 그 하여튼 예산 지원 대상에서 빼라는 명단이야.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 내가 어떤 케이블도 안 나가고, 공식적으로 무슨 정부 지원금을 받는 일 전혀 안 하잖아. 왜냐면 그런 걸 하게 되면 나의 방송에 대한 그 탄압이 들어올 거라서 절대 그거 안 하고 생으로 버틴 거 아니야. 오로지 난 아프리카 후원밖에 안 받는다. 이러면서 이렇게 지금 버텼잖아요. 그니까 나한테 예산을 지원할 블랙리스트에 나를 올릴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 넣어달라고 탄압을. 그니까 이제 내가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기에는 너무 안 유명했던 거야. 보니까 뭐 송강호, 김혜수, 하지원급은 돼야 올라가더라고. 근데 내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남영동 1985에 눈 깜빡하면 못 보는 만큼 출연했잖아. 그러니 예술인도 아니야. 언론인이라고 얘기하려면 그 언론사에 또 소속이 안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블랙리스트에 안 들어간 거야. 못 들어간 거지. 굉장히 의기소침했어. 내가 그래서 이러려고 10년이나 방송했나는 자괴감이 들고, 잠을 못 자고 괴로웠어. 블랙리스트가 나올 때마다, 너무 괴로워. 애매한 언론인, 애매한, 예술인, 예. 사실 이게 근데 보니까, 이게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더라고. 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면, 특히 이제 그 연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돈이 안 되잖아요. 연극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무슨 이제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행사 같은 걸 많이 해야 되는데 그 행사를 전부 다 끊었다는 거야. 오늘 아침에, 예, 하긴, 승환이 오빠도 안 들어갔어. 승환이 오빠도 안 들어갔으니까 나도 자부심을 가져. 이승환도 안 들어갔는데 뭐, 내가 안 들어간 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 손숙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진짜 심각했던 거야. 도시락을 챙겼어야지. 뭘 실하게 챙겨.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은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직접 봤다고 말했습니다. 구두로 수시로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라고 하면서 문체부로 전달이 됐었습니다. 이승환이 나보다 3살 많어? 문학의 블랙리스트는 현 정부의 비판적인 문학의 인사 약 10,000명의 이름이 적힌 문건입니다. 예, 소문만 무성하던 문학의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유진용 전 문화부 장관에 의해서 실체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검도 역시 명단을 확보했고요.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하고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을 압수수색했죠. 이제 문학의 블랙리스트는 의혹이 아닌 실제가 된 겁니다.
자그마치 9,473명이 넘는 이름이 빼곡히 적힌 A4 용지. 이 명단을 보면요. 배우 송강호, 김혜수, 정우성 이런 이름도 보이고요. 문학의 대원로들의 이름도 눈에 띕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연극계의 원로 손숙 선생입니다. 연극 배우 손숙 선생 오늘 첫 순서로 직접 만나보지요. 손숙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적힌 거는 직접 확인하셨어요? 저는 정말 설마 했어요. 설마. 나는 그냥 누가 일베나 이런 쪽에서 만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루머고 뭐가 조작돼서 그냥 돌아다니는 거 아닌가? 예. 설마 하고. 네. 그리고 9천 몇백 명이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문학의 사람들을 다 적으로 만들려고 그러나 그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계속 했었는데 좀 황당하네요. 황당하세요. 근데 그 명단, 눈으로 확인한 그 명단, 설마 이게 조작이겠지 했던 그 명단이 사실이란 얘기 듣고는 느낌이 어떠셨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다들 미쳤나. 예, 정말 미친 사람들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창피하기도 하고. 예, 굉장히 좀 부끄럽고 창피해요. 왜 창피하세요? 나라가 이렇다는 게. 우리나라가 이렇다는 게. 저는 이런 정도인 줄은 몰랐거든요. 이게 나라인가. 예. 우린 뭐라고 살았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좀 착잡하네요. 명단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이게 실제 존재한다는 게 정말 너무 놀랍고 너무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냥 소문이었으면 헛소문이었으면 하셨던 거죠? 계속 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냥 그리고 어떻게 9천 몇백 명이면 10,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러니까요. 그렇게 만들어내나. 저는 처음에 그래서 에이 그렇게 할 일들이 없을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닐 거라고. 그렇게 할 일들이 없어 나라에서 설마 그 윗사람들이 이렇게 하겠어? 그러니까. 네. 그 명단 옆에 근거로 만들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네. 근거가 있답니다. 그 명단 옆에 근거를 적어놨는데 네네. 손숙 선생님은 문재인 지지자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적혀 있었답니다. 그렇대요. 문재인 지지자세요? 이게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 제가 왜냐하면 제가 그땐 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CBS 방송하셨죠? 예. 예를 들어서 누가 좀 도와달라 이래도 저는 정말 단호히 거절했거든요. 전 방송 중이라 못합니다. 심지어는 무슨 제가 박근혜 캠프에 들어간다는 뉴스까지 뜬 적이 있어요. 맞아요. 저도 기억합니다. 예, 너무 황당해서 그거 아니라고 이제 물론 했지만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대로 정말 어느 쪽 휩쓸리지 않고 그러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게 그냥 명단 올라갈 줄 알았으면 좀 도와드릴 걸. 차라리. 너무 죄송하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 그러니까 저도 기억합니다. 그때 손숙 선생님을. 그렇죠. 여기저기서 대선 때 도와달라고 했지만 유명인이니까. 그리고 워낙 아는 분이 여야 막론하고 많으니까. 근데 그거 다 거절하시고 중립 지키셨잖아요. 예, 그랬는데 그걸로 리스트를 만들어갖고 어떤 불이익을 주려고 생각했다. 이건 도대체 어느 시절에 무슨 조선 시대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조선 시대에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유신 때도 이런 게 있었나? 참 황당합니다. 그 명단에 이름 올라있는 유명 문화인들이요. 아주 대중적인 스타들 이름도 많이 보여요. 송강호, 김혜수, 박해일, 김태우, 이건 배우고, 영화배우 박찬욱, 김지훈. 문화예술계에서는 거기 안 올라가면 창피하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9천 몇백 명이 올라가는데 거기 이름 없으면 우린 뭐 한 거냐. 안 올라간 게 창피하단 말이 돌 정도. 창피하다 막 그런 사람들도 봤어요. 세상에. 그럼요, 선생님. 정말 그렇잖아요.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거기 이름이 안 올라가면. 여기 지금 언론계 이름도 쭉 보이는데 여기 안 올라가도 지금 창피할 판이에요, 언론계에서. 김현정 씨도 올라갔으면. 올라갔겠죠. 올라갔겠지 뭐. 근데 다 그렇게 다 해서 왜 나는 왜 안 들어갔대? 그러니까요.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이제서야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더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열심히 해야 된다는 있지만 거야? 사실은 지난 4년 동안 말 못할 일들이 문화계에서 많았어요. 예. 예를 들면 어떤 게 기억나세요 지금? 우리 연희단 그리페 이윤택 선생이 선생님께서 굉장히 그걸 열심히 하고 제가
그건 전혀 정치적인 분이 아니에요. 연출가 이윤택 선생. 예, 정말 기분 연극밖에 그렇게 모르는 사람인데, 예. 근데 그분이 아마 문재인 후보랑 그 고등학교 동창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 때 하루 부탁을 하니까 잠깐 무슨 지지 연설을 한 적이 있어요. TV에 찬조 연설한 적이 한 번 있어요. 네, 연설문을 봤는데 정말 정치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이후로 지금 이 4년 동안에 모든 지원이 다 끊긴 거. 예, 예. 당연히 받아야 될 지원금. 그러니까 정말 치사하고 창피한 게 돈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거야. 예술인들을 갖다가 길들이려고 했다는 거는 그렇죠. 정말 말이 안 되죠. 황당하고. 또. 길이 들어집니까? 예술인들이?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무슨 그 국립극단 그 재단 이사장을 좀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국립극단 이사장. 극단. 근데 저는 제가 국립극단 단원으로 있었기도 했고 굉장히 애정이 많기 때문에. 예. 근데 그게 무슨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1년에 몇 번 이사회 수집하고 예. 무슨 비상근에 전혀 그건 뭐 권리라고 할 수도 없는 건데 그러자고. 근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한 달인가 지났더니 예.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위에 가서 잘린 모양이에요. 아, 국립극단 이사장 후보로 손숙 씨가 어떻게 했느냐 올렸는데 위에서 잘렸어요. 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나한테 말을 못하고 미안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건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됐어. 난 내가 막, 국민의 정부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뭐, 마음에 안 드나 보지. 그냥 걱정하지 말어. 그러고 말았어요. 예. 그런 일이 한두 번 더 있었어요. 어딘가에. 그래서 저는 그냥 웃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난 그런 데 관심도 없고, 예. 꼭 내가 해야 할 일도 아니고 그냥 부탁을 하니까. 예. 그래, 뭐 알았어. 이런 건데. 근데 그 이 인사를 하는 걸 보면 정말 인사를 이상하게 한다는 생각은 좀 많이 했죠. 문학의 인사, 그러니까 정부에서 인사하는 걸 보면은 왜 저 사람이 저기가 있을까 싶은. 예, 정말 터무니없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무슨 예술 단체에 누가 갔다. 그런데 정말 터무니없는 초기부터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냥 저는 그것도 어느 정권이나 또 자기네들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죠. 아니 선생님 근데 저 국립극단 이사장 추천됐다가 위에서 안 됐고 거절당하고 이런 게 한두 번이면은 그냥 우연이겠지 하지만 계속 이것들이 반복되면 이건 우연이 아니라 뭔가 의도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 거죠. 있죠. 그럼요. 저는 그냥 눈치는 채고 있었어요. 근데 뭐 나는 이 정부에서 내가 무슨 혜택 받을 게 없으니까. 그냥 웃고 말았죠.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이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뭐 좀 지원금을 없다. 또 누가 그런 식으로 뭐 일을 못하게 한다. 일을 못하게. 계속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계속해서 일을 못하게 한다. 뭐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왜 막히는지 선생님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저는 선배로서. 그럼 손 선생님 정부나 정치권에 아는 분도 많으시니까 좀 문화부나 여권 인사들한테 항의 좀 해보지 그러셨어요. 저는 항의해서 될 일도 아닌 것 같았고 빨리 그냥 뭐가 또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 정도인 줄은 몰랐고. 몇 사람이 그냥 불이익을 좀 당하고 있구나. 그런 거는 뭐 이렇게 사람 만나고 감지는 하고 있었지만 예. 그래도 저는 막 명단이 있다고 그러길래 설마 그랬죠. 진짜 그거는. 유진용 전 문화부 장관은 이렇게 고백을 하더군요. 네. 박근혜 정부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박근혜 당선인이 직접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젊은 문화예술인들 중에 나를 지원한 사람이 몇 명이 되느냐 묻더랍니다. 네. 그래서 유진용 전 장관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렇게 답을 했더니 그 사람들을 포용하고 가달라라고 하면서 장관을 해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예. 그리고 허태열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네. 김기춘 비서실장으로 바뀌면서부터 모든 게 바뀌었답니다. 근데 그분은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까요? 정말 제가 지금 그걸 여쭈려고 했어요. 왜 유독 김기춘 실장은 문화계를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걸까요? 문화계뿐만 아니라 문화계 언론계를 관리해서 꼼짝 못하게 해야 아마 된다고 생각해. 굉장히 유신시대 분이죠, 그분이. 유신의 생각. 그 생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는 건데. 정권 유지의 도구가 돼야 된다는 생각, 문화를. 그렇죠. 그런 생각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지금 이 시대에 문화예술인들을 자기네가 명단해서 한다고 그게 장악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예. 정치하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요. 문화가 눌러지나요? 더 커지지? 더 커지죠. 그럼요. 아니, 저는 여쭙고 싶은 게, 예. 이렇게 수치스러운, 모욕스러운 일을 당하고, 이거 문화인들이 김기춘 실장한테 제대로 사과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받아야죠. 그 지금들 아마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공식 사과. 청문회에서 계속 모른다 하는 거 보면서 어떠셨어요? 당신 참 바보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만나면. 어떻게, 언제, 어느 시대 정치를 하려고 생각을 했냐고. 아유, 참, 에휴, 이게, 이 어지러운 상황, 엉망진창이 된 문화계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셔야 되는 책임감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선 선생님. 문화계는 일어납니다. 일어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럼요. 우리 문화가 새해에는 다시 날개 펴고 뻘뻘 날 수 있기를.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늘 응원합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분입니다. 연극계의 대부, 연극계의 원로, 손숙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계의 블랙리스트를 왜 만들었느냐. 여러분, 이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뭘 상징하는지 알아요? 망치가 그 2007년 1월 17일에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처음 시작해가지고 내가 3S 정책이라는 걸 설명하기 시작했어. 내가 막 이 3S 정책에 대한 설명을 하면 막 비웃는 거야. 소설 쓰지 말라 그러고. 그건 네 생각이지. 막 이랬단 말이야. 3S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 소위 섹스, 스크린, 스포츠를 이용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정책. 그걸 우민화 정책이라 그래요. 그 3S 정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처음에는 안 믿었어.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 네이버 사전을 갖다 놓고 설명을 하니까 그때부터 믿기 시작했어. 그래서 소위 이제 그 3S 정책이라는 게 문화계를 이용한 그 국민들의 사상 통제 정책인 거야. 우민화 정책이라는 거 다른 말로 얘기해서 문화계를 이용해서 국민을 세뇌시키고 국민의 사상을 지배하려고 그런 아주 독재적 발상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문화 통치라는 거, 문화를 가지고 통치하는 게 오래된 통치의 한 방식이야. 예를 들어 옛날에 그 소위 저 고대 사회에 군장하고 막 주술사하고 권력을 나눠 갔던 재정 일치, 재정 분리 요 시기에 소위 제사 의식이 일종의 문화 행사였던 거야. 그 제사 의식이라는 게 뭐였냐면 소위 우상 앞에서 막 이상한 향을 피우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집단 난혼을 집단 섹스를 하면서 정신을 완전히 망가뜨렸던 그게 일종의 문화 행사였다고. 그게 이제 이 지배자가 그런 방식으로 평민들을 지배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그게 조금 더 정형화된 게 그리스의 원형 극장들, 그러니까 그리스의 그 극장 문화, 그러니까 그리스의 옛날에 이제 서사시라는 게 있어. 뭐 일리아드, 오디세이아 이런 것들이 소위 그 유명한 서사시인데 그 서사시들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거기 굉장히 독재자들을 미화해요. 절대 영웅이 나오고 그 절대 영웅의 그 통치를 미화하는 그런 내용이 소위 그리스의 극예술에서 추구하는 바고, 이 소위 그 극장을 만드는 게 엄청난 과학적인 기능이야. 그 당시에 무슨 전기가 있고 스피커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각도만 가지고, 극장의 각도만 가지고 무대에서 얘기하는 배우들의 대사가 맨 꼭대기에 있는 관객에까지 들릴 정도로 콜로세움 말고 그리스의 극장, 연극 무대. 그리스의 이제 극장을 가보면 무대가 가운데 있고, 무대가 이렇게 가운데 있고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되어 있어. 부채꼴 모양으로 이제 관객들이 앉아서 그 무대에서 배우들이 노래하고 그 대사하는 거를 맨
꼭대기 저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다 듣게 해놨는데 그게 전부 다 아주 과학적인 원리로 만들어진 극장이었다고. 어느 도시에 가나 그게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 극장에서 연극을 통해서 지배했던 거야. 절대자에 대한 충성을 교육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콜로세움 같은 경우는 소위 스포츠를 이용해서 국민을 등신으로 만드는 그런 게 대표적인 거였고, 그걸 만드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 극장이나 이런 콜로세움을 만드는데 엄청난 돈이 든다고. 그런데 그런 돈들을 투자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문화를 통해서 국민들을 사상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전술이었던 거야. 그걸 일찍이 간파한 모택동이 자기의 독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독재 말기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 모택동이 30년대부터 지지를 받았다고. 그랬더니 모택동이 나중에 그 60년대 말 70년대죠. 그 문화대혁명 몇 년도인지 찾아봐봐. 문화대혁명이라는 걸 해. 모택동이 60년대였나 보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소위 이제 그 자기의 독재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예술인들을 쳐서 막 가두고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문화활동을 못하게 막고 그랬던 게 그 문화대혁명이란 말이야. 결국 그 문화대혁명, 그 60년대 그 문화대혁명을 모택동이 했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느냐. 그게 한마디로 문화를 가지고 통치하는 거야. 통치자가 문화를 이용해서 국민을 세뇌시키고 사상적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가 정치와 무관하지 않아. 정치와 드라마나 이 영화나 쇼나 이런 게 정치와 무관하지 않아. 굉장히 밀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소위 이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무기 사업자들을 그 영웅시하기 위해서 코믹스 영화를 만들어내잖아. 영웅 영화. 그래서 무조건 들이부시는 거를 막 그 카타르시스가 느껴진다는 식으로 막 조장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다 이 통치 전술이야. 그 무기 사업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때려 부시는 게 선인 것처럼, 때려 부시는 게 정의인 것처럼 그렇게 교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라마로 보면 옛날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마이 프린세스가 뭔가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 그 공주인 줄 모르고 민간에 살고 있었는데 그걸 어느 보좌관이 찾아내가지고 공주로 만들어가는 과정. 이게 어느 남과여를 배경으로 했대잖아. 누구라고 얘기하면 토할 것 같아서 말은 못하겠고. 그런 게 이제 그 다음에 이 그 소위 궁중 드라마들, 궁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들이 오래전부터 있었어. 제일 먼저 나온 게 궁이었을 거야. 그 제일 먼저 나온 게 궁이라는 드라마인데, 그게 이제 걔 유은에 나왔던 거. 그러면서 거기서 입헌군주제라는 소위 왕실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나와. 그 다음에 그 마이 프린세스인지 뭔지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온 게 뭐였냐면 더킹 투하트. 근데 이제 그 더킹 투하트에 가게 되면 진짜 본색이 드러나는 거야. 이승기, 하지원이 나와서 막 좋아했잖아. 근데 이 더킹 투하트가 그리고 있는 소위 이건 입헌군주제가 아니에요. 그 궁이라는 맨 처음에 그 만화는 그 만화를 만든 사람이 제정신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정말로 상상력의 차원에서 입헌군주제 만화를 했던 거야. 그럼 입헌군주제라는 건 뭐냐면 왕이 존재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그게 입헌군주제야. 통치는 헌법으로 하고 왕은 그냥 상징적으로 존재한다는 개념이야. 그래서 궁이라는 드라마까지는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그 마이 프린세스라는 거에 가게 되면 이게 정치적으로 이 그 보좌관과 공주의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 더킹 투하트가 되면 아주 심각해지는 거야. 왜 심해지냐 하면 그 더킹 투하트에 나오는 그 이승기가 맡은 역할이요, 그게 입헌군주제가 아니야. 그냥 왕정이야. 예. 그 더킹 투하트에 나오는 이승기는요, 실제로 왕권을 행사하는 거야. 그래서 막 외교적으로 막 그 집행부를 막 자르고 이런 거에
개입하잖아. 그래서 그 더킹 투하트 대에 이르면 아 정말로 얘네가 지금 왕정을 부활시키려는구나. 그게 막 느껴졌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때도 막 그 더킹 투하트를 까면서 방송했었다고 몇 년 전에. 예. 그래서 소위 이제 그 뭐라 그러나 박근혜를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 그런 밑밥을 깔은 거야. 우리도 왕정으로 가야 된다. 어이없죠. 그런 게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드라마를 통해서 그 살려내는 거야.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부분으로. 예. 그 여러분 자이언트인가 그게 기업인을 우상화하는 드라마지. 자이언트인가 그 드라마가 몇 년에 나왔더라? 그거 재벌 우상화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명박 우상화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야. 예. 그 자이언트라는 그 드라마가 그게 이제 재벌을 우상화하는 그런 드라마예요. 그래서 이 재벌들이 절대 선으로 나오고 재벌들이 재벌이 된 거는 굉장히 막 아주 힘든 노력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이룬 것처럼 실제로는 뭐야 아주 더러운 권력과 손잡고 더러운 돈을 주고받으면서 온갖 특혜와 불법으로 권력을 차지한 주제들이 지네들이 마치 굉장한 그 천부적 재능을 가지고 노력을 다 해가지고 얻은 것처럼 그렇게 만든 게 이런 그 자이언트 같은 드라마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위 지금 박근혜 시대에 나와 있는 드라마들도 보면 정말 수준이 기가 막혀. 수준이 기가 막힌 드라마들을 뭐 태양의 후예니 정말 유치반스 지금 그 화랑 같은 드라마 진짜 뭐 화랑이 너무 재밌다고 아주 소문이 자자하다는 거야. 우리 딸이랑 어저께 내가 이제 잠결에 일어나가지고 5분을 봤어. 진짜 씨. 내가 5분 동안 할 수 있는 욕을 그렇게 단기간 안에 욕 많이 한 건 처음이야 드라마 보면서. 아니 이게 무슨 중학교 연극제보다도 못한 걸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막 재밌다고 소문을 낸다니까. 지금 이 그 화랑이란 드라마가요. 그 시작하기 전부터 막 띄웠어. 엄청 홍보를 많이 했어. 그게 이제 그 소위 이제 이 화랑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경상도 권력이야. 그 다음에 그 저기 태양의 후예도 도대체 유치해서 볼 수가 없었던 거 아니야. 그 유치해서 볼 수 없었던 태양의 후예를 완전히 드라마 그 저기 뭐야 기사로 막 띄우는 거잖아. 여러분 그 구름이 그린 달빛? 그게 엄청 띄웠어요. 그 구름이 그린 달빛이란 드라마가 기사가 매주 몇 개씩 나오면서 엄청 띄웠어. 그런데 순식간에 사라졌어. 왜냐? 그 대사 중에 백성을 개돼지로 안다 이런 얘기가 나왔대. 백성을 개돼지로 여긴다라는 그런 비판적인 구절이 나왔대요. 대사가. 그 주부터 갑자기 뭐 그 박보검이랑 뭐 걔 누구지? 그 1988에 나왔던 여자애가 뭐 이상하게 했다는 둥 뭐 이러면서 박보검 욕이 나왔대. 그러면서 갑자기 모든 뉴스가 사라져. 그리고 심지어 그거 재방송 다시 보기도 어려웠어. 그 박보검 해리 뭐 농담 수준 도 넘어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박보검을 까대기 시작한 거야. 그게 하여튼 그 구름이 그린 달빛에 백성을 개돼지로 한다. 그런 대사가 나온 다음에 그렇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드라마들이 그렇게 정치를 비판적인 내용이 나오잖아. 그러면 그 전에 막 기자들이 띄워주다가 갑자기 기사가 싹 사라져. 예. 갑자기 기사가 싹 사라져. 그러면 이제 그 드라마는 안 뜨는 드라마가 되는 거야. 이게 전부 다 문화계를 지배한 거예요. 문화계를 돈으로 지배하는 거야. 특히 재벌들이. 이게 지금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드라마들이 엄청난 제작비가 들어간다는 거야. 뭐 수십억에서 100억을
그냥 이렇게 호가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왜 그 유명한 PD가 자살했어. 그지? 굉장히 유명한 어떤 PD가 몇 년 전에 자살했는데, 그게 이제 그런, 뭐 100억 드라마를 제작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 제작비가 안 나오면, 그 사채를, 그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자살하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니야. 파산하고 자살하고 막 그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이게 이제 그 드라마가 점점 막 그 제작비가 많이 들어서 그러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막강한 제작비 문제로 몇 년 전까지 굉장히 막 그 불황이었어. 그러다가 갑자기 뜬 게 뭐 때문이었냐면 중국 때문에. 중국에서 우리나라 드라마에 돈을 다 댄 거야. 그리고 그 뒤로 드라마들이 중국의 정서에 맞춰서 나오는 거야. 너무 과장된 몸짓. 그 다음에 막 그 배우들의 액션이 되게 유치해지고, 무엇보다 그 배우들이 입는 옷들이, 정말 너무 난감한 옷들을 입고 나와가지고, 너무나 소란스럽게 막 하는 게 그게 중국인의 정서에 맞추느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드라마들이 나오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꼴보기 괴로운 상황이 됐는데, 그나마 이제 지금 이제 다시 제2의 불황기가 오고 있어, 드라마에. 왜냐하면 사드 때문에 지금 그 드라마들에 대한 중국의 제작비 지원이 전면 중단됐어. 사드 이후로 중국에서 100억씩 보내주던 지원금이 싹 끊긴 거야. 이제 제2의 불황이야. 예. 아주 이제 뭐 이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하여간 그러면서 이제 그런 드라마나 어떤 그 예능이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권력이 통제를 하면서 그걸로 국민들의 사상을 통치하는 그게 이 블랙리스트 사건이야. 내가 그랬잖아. 계속해서 문화를 이용한 통치를 하고 있다, 저것들이. 그 3S 정책의 그 뭐라 그러나 산 증인이 인증이 나는 이번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모택동의 문화 대혁명이라든가 아니면 이 나치의 그 라디오를 이용한 이 괴벨스의 공작이라든가